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정치권, 특히 여권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석방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이 강성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지지도가 앞선 후보들과 중하위권 후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또다시 백신 리스크가 불거진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모더나사에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뜬금없는 소리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시고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지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태로워 보이던 백신 수급 계획에 결국 구멍이 뚫렸군요. 네, 맞습니다.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 백신의 8월 공급 예정 물량이 갑작스럽게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모더나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이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온 겁니다.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모자랄 시기에 모더나 수급 차질로 당장 이달 중순 이후 접종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민들은 답답함과 혼란에 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4차 대유행에 국민들의 오후 일상까지 제한해야 했던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이번 주로 5주 차임에도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40명을 기록했는데 역대 월요일 하루 동안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0시를 기준으로 벌써 4일째 요일별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요일 최다 확진이 이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주말 효과 이런 건 없어진 거예요? 네, 통상 주말 효과가 있는 주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400에서 1,500명대 확진자라면 이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의 확산세가 벌써 걱정되기도 합니다. 비수도권 역시 꾸준히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결국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전체의 44.6%로 이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5일째 매일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에 앞서서 이제 날짜를 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곳곳에 돌파 감염까지 계속돼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 51명 중 44명이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났음에도 감염되는 집단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전문가 일각에서는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하루 2,000명대 확진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확산세 막으려면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좀 정말 난감하군요. 네, 그렇죠. 어제 시작된 40대 이하 접종 이 사전 예약 10부제는 대체로는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항할 줄 알았던 이 백신 접종에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 모더나 수급 차질입니다. 방역 당국이 원래는 8월에 받기로 했었던 모더나는 총 1,046만 회분이었습니다. 8월 계약분 850만 회분에 더해서 지난달 모더나로부터 받지 못한 백신 196만 회분을 더한 수치인데요. 이 모더나사가 8월 계획 물량 중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오면서 이 지난달 못 받은 물량 중에서도 110만 회분만 국내에 들어온 상황에서 나머지 물량마저도 안개 속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결국 정부가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될 것이라고 이 자신을 했음에도 모더나 수급 불안이 현실이 된 건데요. 방역 당국은 물론 여당 대표와 총리도 최근까지 잇따라 이 8월 모더나 850만 회분 제때 공급을 강조했지만 결국 전부 뒤집히게 돼버린 건데 과거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모더나사는 연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8월 공급에 차질 없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생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850만 도수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8월 중에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분기별 백신 물량이 모두 제때 도입될 거라고 장담했던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모더나 부족분을 화이자로 메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회사에 월차까지 냈는데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어도 되는 거냐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노도 분노지만 국민들의 답답함도 큽니다. 2차 접종이 연기되는 대상은 16일 이후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이 예정된 접종자들로 단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접종 간격이 원래대로 3주나 4주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서도 대상자임에도 접종 간격이 6주로 연장됐다는 문자 알림이 따로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건가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일부 접종 대상자에게 2차 접종일을 1차 접종 8주 뒤로 잘못 안내를 해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접종 기간과 백신이 자꾸 변동이 돼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종 간격 연장까지 발표되면서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미 당국은 화이자 접종 주기를 3주가 아닌 4주로 늘려서 적용했는데 이번에 또 6주로 늘어났으니까 국민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국은 화이자 접종 간격을 3주에서 4주로 연장 당시 접종 효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때도 수급 차질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2주 늘어난 6주로 접종 간격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전성 측면을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대체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2차 접종이 늦어지는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접종량을 늘리면 2차 접종 전에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또 취약해진다. 돌파 감염이나 이런 감염 우려가 또 커지죠.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거리두기 수준을 완화하기가 어렵다. 전 국민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통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접종 공백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제 4차 유행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모더나 4천만 회분 계약을 홍보했었는데 이 문 대통령이 자신한 모더나 백신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수급 차질이 이제 몇 차례 있으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에서는 모더나사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항의키로 했는데 이 모더나 측이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번 사태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이 다국적 기업들의 백신 회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심정에서 그때그때 주는 물량 하나에 그냥 목을 매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체의 그런 백신 주권과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질병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국인들의 한시적 입국 제한을 묵살하였고 전 정부 때 준비했던 매뉴얼과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해서 발표 내용이 다르고 우왕좌왕해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 원래 수급량 반토막 이하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15%가 OECD 38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정부 오늘 발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아까 기자도 얘기를 했었는데 모더나 측이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했다. 그렇지만 이걸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혹시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 내용에 양만 있지 어느 시기에 한다는 걸 혹시 못 박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이 계속 바꿔지는 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지금 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네. 2주 뒤에 네네. 지금 뭐 예측을 못 할 것 같아요. 네네. 언제 맞을지 아마 다 똑같은 걱정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뢰 관계고요. 또 투명한 일단 행정을 하는 게 그 정부의 능력인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일단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OECD 경제 10위국이고 그렇다면 과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접종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거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백신을 초기에 왜 확보를 못했는지 문제는 또 이 계약을 뒤늦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지금 전혀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이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이렇게 또 문제가 터지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거죠? 계속 네. 확산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아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정부가 수급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바로 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백신 생산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 관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백신 주권 이야기를 해봤자 정신 승리하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외국의 백신 제약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이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사과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냥 들어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안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또 이 1차 접종 이거를 갖다가 수속간에 다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예측하지 않다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백신 공급에 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 대통령이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야권에서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추석 전 3,600만 명이 접종이 목표라면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급 약속을 어긴 모더나의 이름도 또 추가 공급 대책도 언급하지 않은 채 백신 접종률을 높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백신 문제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 선진국들 한번 보십시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부스트샷 접종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내년도 접종 물량까지 쓸어 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K방역 자찬과 마찬가지로 정부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입니까? 뜬금없는 소리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시고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지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는 와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왜 어려울 때 대통령이 보이지 않나라고 꼬집습니다. 지난달 생색내기에 대통령이 나섰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백신에 대한 사과는 언급되지 않으면서 장관을 앞세워 사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사퇴 요구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도 뭐 비밀 유지 협약 이런 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세히 밝히는 어려운 그런 사정은 저희가 있을 걸로 짐작은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계획 변경이 되니까 또 뭔가 이제 국민들이 답답해하니까 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야당의 이런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백신 공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 9천만 회분을 충분히 확보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 회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달리 공장이 자체적으로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장의 어떤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백신 생산에 어떤 차질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도 한 6주, 8주까지도 맞는다고 해요. 접종 간격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국민이 혼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접종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백신이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접종 완료율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의 경우에 80%까지 신청했다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께 이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앞으로 빨리 모더나가 백신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허가를 한 겁니다. 네,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거활동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는 4시간 30여 분간의 회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이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는 달라서 이 부회장은 해외 나갈 때마다 이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취업 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영 현장 복귀도 어렵습니다. 지난 2018년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의 모습과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얘기해주세요.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국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네, 하지만 어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여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당 차원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 등이 당의 공식 입장과 비슷하게 이 가석방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 부회장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고요. 어제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낙연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회장이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직전 법무장관인 추미애 후보와 박용진 후보, 김두관 후보 등은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 측과 박용진 후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줘도 안 되고 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고요. 다만 국정농단 공모 이 혐의에 대해서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니고 조건부 석방이니까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도 이건 뭐 특혜죠.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더라고요.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 건지 이런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말을 좀 아끼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박용진 후보는 누가 봐도 특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듯이 이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직접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주자들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주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 전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 기준표의 최하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고 이 법무부가 조기에 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라면서 곱빼기 사법 특혜를 준 셈이고 이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김두관 후보 역시 보수 언론의 농간과 대권 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이 박범계 장관은 여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박 장관의 SNS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요. 여권 지지자들은 국정농단 청문위원이 어찌 일이 되었느냐, 이러려고 국민들이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촛불을 든 줄 아느냐, 법무부는 앞으로 정의를 외칠 생각하지 말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매국노, 삼성 법무팀 등 이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까지 퍼부으면서 지지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와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박 장관의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검토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 치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 장관이 4월만 해도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대통령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검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과 과거 문 대통령이 재계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말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최재형 후보는 어제 공보특보단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의 석방을 환영한다라면서 앞으로 전개될 반도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원희룡 후보는 경제 살리기에 결초 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라는 뜻을, 유승민 후보 역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라는 말로 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건 이제 윤석열 후보예요. 윤 후보는 이제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윤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 후보 측의 입장은 어제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나왔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짤막한 입장만을 밝힌 건데요. 지난달 국정농단 수사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윤 전 총장의 목소리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어떤 숙명에 속하는 문제이고, 지금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 통합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대통령께서 그 점을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이 한편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청와대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으니까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법무부와 청와대에 물밑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큰 특별 사면 대신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 기자들이 보도를 했지만 청와대는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또 아까 박범계 장관이 이제 대정부 질문 그렇죠.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대통령 뜻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청와대하고 법무부 사이에 교감이 있었을 거로 보는데, 왜 사면이 아닌 가석방일지 이런 점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왜 이 시점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과 가석방은 일단 나온다는 거는 똑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사면은 일단 형 자체가 일단 사면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권한 자체가 이제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석방은 그냥 나온다는 것 이상이지,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해외 출장 갈 때도 법무부의 일일이 다 허가를 받고 가야 되고요. 또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석방 중인 사람이 할 때는 미국 당국에서도 상당히 어떤 입국을 좀 꺼릴 수도 있어요. 비자 발급에 문제가 그렇죠. 있겠군요. 여러 가지 네. 제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8.15 사면을 할 걸로 예측이 봤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지지층들의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후보가 사면을 한번 꺼냈다가 이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집권 후반기에 상당히 지지층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 사면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사면하면 이게 또한 모양새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가석방이라는 이제 지점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경영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와준 것인데, 보통 사면론은 헌법에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옛날 봉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국가 원수의 권한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네네.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의 사면권은 좀 충돌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 사면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냐 하면 결국 국가의 리더가 어떤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사면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사면권을 그동안 많이 억제를 해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익이 어떤 것에 유리할까라는 측면들을 좀 저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즉 국익과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과연 이게 자꾸 제한하는 것만이 과연 유리할 것인지, 더군다나 삼성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 굴기, 저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사면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하여금 좀 더 열심히 뛰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결과라 해서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사법 감정, 그다음에 이제 사법청,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니까 아마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여권의 대선주자들 반응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좀 엇갈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철학,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말했듯이 실제 86억 원에 대한 횡령 또는 뇌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형 측면에서 보면 실은 법원에서는 최하한형을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을 통해서 60%의 수용만 했습니다만 가석방이 된 거니까 이중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국제 경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반도체 확보 또는 백신 경쟁이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란 게 있습니다. 이 백신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TSMC 등의 어떤 대만 반도체와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의 추격 등을 따라잡히지 않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민들이 이런 가석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고, 다만 대통령이 사면을 못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과감한 결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이고, 앞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이 어떤 거는 기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뭐 사면의 기회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북한이 국내 정치와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당국 수사 결과가 확인이 되니까 강력한 비판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북한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덧씌워서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령을 하는 등 황교안 전 대표 공격에 초점을 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북한의 정치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일대 대사건입니다. 북한이 당시 자유한국당과 저 황교안을 대상으로 공작을 했던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에 대해서 인터넷과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북한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황 전 대표는 민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북한의 제1야당 대표 죽이기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면서 이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하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공안 당국은 영장 청구서에서 북한의 문화교류국과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간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을 사회적으로 고립 위축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보수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서 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투쟁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북한의 지령도 내려졌다고 밝혔죠. 역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작년 4월 총선에 직접 개입을 한 것이 최근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드러났다면서 북한이 간첩단에 보낸 지령은 충주 지역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낙선시키라는 것부터 반보수 운동 확산을 위해 반일 불매운동 센터를 이용하라는 것 등 다양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각 언론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충북 동지회 4명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선거 전략을 문의한 뒤 북한에 보고했다는 게 당국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북한 문화교류국이 여야 세력의 총선 움직임을 보고하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난해 2월 10일 총선 투쟁에서 반보수 투쟁의 도수를 높일 대책을 강구하자 본사에서 보낸 활동 방향에 준해서 회사의 총선 투쟁을 현실성 있게 작성해 보고하라,
이 총선 관련 여야 세력의 동향과 자료도 보고하라. 이런 취지의 지령을 충북 동지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을 본사라고 말한 거고 그다음에 충북 동지회를 회사로 말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동지회 이 피의자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서 지난해 총선을 포함해 국내 정치 외교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움직임들이 이 수사기관이 압수한 84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특히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한 명인 손모 씨는 올해 초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탄핵 광고 모금 운동까지 벌였다. 그래서 대선까지 파고든 간첩 사건이니까 문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나왔다고 대선까지 관여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때도 이미 이제 대선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여튼간에 지금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수사기관 수사하고 있고 어디까지 밝혀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들이 권위를 가진 결과들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하지만 조금 섣불렀다.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리고 정치기 공세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하기 심한 그런 논쟁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실제로 손모 씨 등이 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모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서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해당 민주당 의원실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성 민원인들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이 충북도당 관계자가 한 번 만난 뒤 제안을 거절한 게 전부다라면서도 그 이후엔 접촉도 없었고 상대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모 씨 등은 역시 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은 북한 지령에 따른 게 아니라면서 이 당국의 수사 결과를 정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국은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구속된 사람들 또 뭐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뭔가 활동을 했다.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당국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공안 사건은 하루아침에 밝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사건이 거의 한 10년 동안 국정원이 추적을 해왔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섣부르게 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공안 탄압이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이제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을 했고 이번에도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다 USB라든지 증거로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2007년도에 이제 1심의 사건, 2011년도에 왕재산 사건, 이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통진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아로라는 걸 형성을 해서. 근데 그 이후에 보면 활동 양상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즉 예전에는 주로 군사기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정보 수집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합법 공간의 진출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활동으로 대남 공작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충주 활동가 사건도 보면 이들이 이제 실제로 대선 캠프의 특보 역할도 했고 실제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인들과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과거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합법적 즉 국회라는 공간 속에서 본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국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 간첩단이나 이런 사건에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결국은 얼마만큼 이들이 포섭 대상에 실제 현재 정치인들과 함께 접촉을 했는 것인지 실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차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대책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조선일보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은 충북 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 이런 지령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섭하라는 리스트에 60여 명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동지회가 포섭을 시도한 대상에는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지목했던 포섭 대상 중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멤버도 있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변호사라고 전해지는데 조선일보 취재 결과 충북 동지회 활동가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실제로 이 변호사를 수차례 찾아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제 업무 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적당히 돌려보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충북 동지회 피의자들에게 이 충북 지역의 노동계 인사 포섭을 끈질기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2017년 8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민노총 전직 간부들 연계, 지역 노동운동을 회장님 의도대로 전개되도록 영향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 임무는 민노총 전직 간부들과의 연계이고 지역 노동운동을 회장님, 그러니까 김정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의 의도대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국내의 진보 성향 정치권 인사들 포섭에도 강한 의혹을 보였는데요. 2018년 2월 북한은 충북 동지회에 A씨의 구체적인 사상 동향과 경력 자료도 함께 보내주기 바란다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A씨는 1992년에 간첩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1998년에 사면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민주통합당 등에서 활동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때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북한이 포섭하라고 내려보낸 리스트에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 민노총의 전 간부, 또 간첩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정치권 인사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또 60여 명에 이른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모두 당국의 수사 결과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북 청년회가 이 북한의 지령을 실행한 정황도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북한의 지령문과 충북 동지회 보고문에서 언급된 인사 전원에 대해 실제 포섭이 시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북한 문화교류국은 충북 동지회 활동가들에게 그 자녀까지 이 세습의 형태로 조직원으로 양성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 대낮에 간첩 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F-35의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탄핵 광고 모금 운동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 참여라든지 또 작년에 총선에도 참석하고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에도 한 거라든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활동은 없었는지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여권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해서 하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돼 있다. 물론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청와대는 지난 6일 이른바 이 간첩단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같은 입장을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이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언급할 그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안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설명해드리고 있는 대로 이 충북 동지회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충북 지역 활동가들이 한 인터넷 언론사에 보낸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구체적 죄목과 함께 피의 사실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혀 있고 북한 공장원 2명의 실명도 공개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혹시 충북 동지회 측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충북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공장원 이름을 고의로 노출해
공작원들이 도피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관의 실명까지 포함된 구속영장 청구서 원문을 일부러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이들이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언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른 공작원이나 지하 조직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할까 우려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일부러 유출해서 북한의 수사 내용을 간접 보고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군요. 네, 수사당국은 이들이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도 기존의 암호 프로그램으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손모 씨가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손모 씨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기사나 이런 형식으로 북한에 보고를 한 정황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예요? 네, 국정원은 손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일부러 유출해가지고 북한에 간접적으로 보고를 한다. 이런 지금 당국이었던 당국이었던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범죄 일시 장소라든가 어떠한 행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은 공범까지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구체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실제 공범들이라든가 어떤 접선자들이 이걸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수사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도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불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영장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고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한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이번에 간첩단을 수사를 해서 제대로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범죄 수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당 중진을 만났다든가 뭐 F-35 도입을 반대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실제 F-35 도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우리 한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상당히 우위에 있고 이런 류의 어떤 간첩 활동에 국민들이 휘말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런 간첩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오늘부터 예정대로 이 사전 훈련을 시작으로 후반기 한미 연합 훈련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 오전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남한이 끝내 정세 불안을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 연습을 개시했다며 남한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이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도 다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야외 훈련을 생략한 채 컴퓨터 게임만 하는 훈련 흉내로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포탄과 총탄이 운정권은 피해갑니까? 김일성의 남침으로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은 처절한 고통은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데 김일성의 손녀딸인 김여정이 훈련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국군 통수권자가 손을 놓아버린 오늘은 치욕적인 날이며 역사에 새겨두어야 할 날입니다. 통수권을 포기했으면 청와대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뻔뻔스러운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원회 소집에 응하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 74명이 훈련 연기를 주장하며 김여정의 하명에 화답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왜 민주당은 국방위 소집을 안 하는 것입니까? 간첩단 혐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대선을 지금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북 유화 정책, 대북 화해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또 간첩단 혐의 사건. 그다음에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누가 보기에도 대북 화해 햇볕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간첩단 혐의 사건이 불거졌다. 이 배경이 뭘까?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번 간첩단 같은 경우는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일단 공작원들이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일단 통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 네. 북한 통전부장이 누구냐면 바로 김영철이죠. 그런 보도가 나왔죠. 바로 이제 판문점 회담에 실질적인 어떤 승사를 했던 김영철이 판문점 회담을 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 대남 공작을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이 평화공세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평화공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간첩 활동들을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 측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 이미 이번 사건 관련자 한 사람이 예전에 비선양 장기수의 수양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했는데 중국으로 도피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사건이 잠잠해져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도 지금 대공수사권을 2024년이면 지금 일단 경찰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 원장도 이걸 10여 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을 이거는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영장 공개에 따르면 제가 그쪽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신문사 네. 사이트를.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차단을 시켜서. 옛날 기사를 캡처한 거 보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한 100명이 현장에 내려와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런 식의 중계 보도가 그렇죠. 있었군요. 중계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국정원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누가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과연 앞으로 2024년에 국정원에 대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에 이런 수사 가능하겠냐는 것이거든요. 아, 국정원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간첩 사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의 한 10여 년을 두고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 갔을 때 경찰은 그럼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찰에 가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꾸준하게 워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이 대공수사권에 대한 이전 문제라든지 대간첩 활동에 대한 이제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지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저는 심각하게 한번 논의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권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여야 모두 원팀을 외치고 있지만 바람대로 되고 있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캠프가 앞으로 윤 후보의 정책과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역시 어제 현역 의원 8명과 바른 정당계를 중심으로 캠프를 출범했습니다. 8월 말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이 캠프 간 본격적인 몸집 싸움이 시작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끼리의 신경전으로도 모자라서 당 지도부까지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당 경선위가 다음 주에 하겠다는 그 당 대선 주자 토론 놓고도 벌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이 당내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첫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일부 캠프에선 이번 토론회 주제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두고 유승민 띄우기가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비치기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경제학 박사로 경제통으로 불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과거 바른정당 시절에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당 행사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의 참석 여부를 놓고 잡음이 들렸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도 전원이 참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달 말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며 등록 이전에는 당 행사에 참석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도 불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떤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참석자를 정하고 어떤 주제로 진행하는지를 들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 관계로 비춰졌던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회에 불참한다면 이 대표와 또 충돌할 수도 있고 여기에 후보들 간의 신경전까지 더해진다면 당이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집안 싸움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려면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후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썩 그 지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모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당 대표와 당의 이 선거 기획 단장과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주인공인데 당대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거듭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대선 경선 기획을 두고도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생각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경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라고 하자 현재 휴가 중인 이 대표는 SNS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럼 경선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경준이가 경선의 공정한 관리와 흥행을 위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들은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하고 대선주자들 간에 지금 시각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대선주자들은 아니 당대표가 왜 나서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일단 대선을 굉장히 중심판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할 일은 경선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져 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경선의 흥행을 맡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자꾸 윤석열 후보와 하나 건건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대선에 출마한 분인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불리한 포인트를 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실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국정 미래 비전이라든가 운영 능력에 대해서 약간 의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부정식품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게 있고 또한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도 돌고래와 어떤 멸치라고 그랬나요? 굉장히 어떤 다른 후보들을 폄하하는 것 같은 이런 신경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신경전은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토론 들어가면 홍준표 의원이 바로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행적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TV 토론 주제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경제적인 식견에 대한 주장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벼락책이지만 빨리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거를 치르면 여당의 5%포인트 차이로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이 발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이 의견을 내놨는데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너무나 비관적인 전망이라며 근거 없는 자만도 또 불필요한 자학도 모두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 측의 돌고래 멸치 비유 논란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의 글이 발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지도부가 필요 이상으로 대선 후보를 관리하려 해선 안 된다며 멸치, 고등어, 돌고래에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고 비유했는데요. 현재 야권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를 돌고래, 지지율이 미비한 다른 후보들을 고등어와 멸치에 빗댄 겁니다. 이에 아쿠리움 정당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공개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멸치, 고등어, 돌고래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숭어, 망둥이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열심히 뛰는 분들은 다 자기가 앞으로 지지율을 회복해서 1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1위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수산시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잠깐 받아봤고. 아쿠아리움 정당이라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선주자들 간의 저런 신경전 좀 더 악화될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타협점을 찾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당 대표와 대선주의 갈등 자체가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태잖아요. 네. 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온당치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중심으로 일단 이제 뭐 끌어가려고 하는 거, 뭐 그런 욕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도 전부 다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다가도 나중에 한참 되면은 본질적인 싸움의 원인은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실 싸움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지금 격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저는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후보 진영도 왜냐하면 이게 물밑에서 사실 후보 진영하고 당하고 좀 소통 창구를 만들면 됩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후보가 14명입니다. 14명에서 5분만 이야기를 해도요. 벌써 1시간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과연 토론이 될까요?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10분만 이야기를 해도 2시간 넘게 가는데 그거 중계해 줄 방송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후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후보가 뛰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좀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지. 사실 저는 멸치 뭐 돌고래 이런 이야기 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토론해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이 토론하라?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외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면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고 이낙연 후보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캠프를 겨냥해서 또 도청 캠프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는 개인의 양심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뒤 직접 대응을 피하는 모습이었지만 언제든 공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승부욕이 들어간 것 같고 이제 휴전 상태인데 과연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지금 막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이낙연 캠프 발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발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지난 7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과거 경선 과정을 예로 들면서 결국은 원팀이 됐다라면서도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 언급과 관련해서 서른 의원의 경륜과 역량으로 비춰봤을 때 진심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선거 전략상 흔들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발언 들어보시죠.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추격하고 있는 사실 저쪽 캠프의 입장을 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 말 8월 초가 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상당히 가졌고요. 그동안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선 불복.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다시는 소환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역주의 이거 소환되면 안 되고 경선 불복 소환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이 아닌 발언으로 아마 마지막 흔들기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김두관 후보는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해 경선 승복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중단 선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민주개혁 세력이라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른 의원의 발언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정몽준 후보로 교체를 요구했던 후단협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설 의원에 대한 선제적이며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른 의원도 오늘 오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이낙연 지지자가 일부 윤석열을 찍겠다란 여론조사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경선 이후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이 돼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김두관 후보가 경선 불복이란 억측을 사실처럼 부풀리면서 이낙연 캠프는 국회의원 세불리기와 네거티브 경선에 주력을 했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며 자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이낙연 캠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거짓 프레임을 씌워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경고했습니다. 서로 이제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은 이제 걱정을 내가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불복을 갖다 예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말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십니까? 근데 김두관 후보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보다는 경선 불복을 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만약에 경선 불복해서 떨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타당의 후보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본선에서 필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 뭐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만 보면은 충분히 경선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만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하게 반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실제 8월에 이낙연 후보가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네거티브에 더하여서 어떤 정책적인 자신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좀 더 네거티브에서 좀 쏠린 현상이 있다. 사실과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공격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지지율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라고 밝힌 한 인물이 이낙연 후보 측근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메일 받은 사람은 누구죠? 네, 이낙연 캠프의 이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인데요. 지난 5일 윤 의원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윤영찬 의원님께 란 제목의 메일이 전달이 됐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일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일에는 당장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기자회견하시고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시라라고 하면서 만일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으면 윤 의원의 가족은 물론 의원실 여성 직원들을 납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여성 기자들의 집을 모두 파악했다면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꼭 이재명 지사님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함께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실은 메일의 수위가 심상치 않고 또 윤 의원 개인 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이 같은 메일을 보냈다는 점에서 메일 발신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서 이 윤 의원이 협박 메일을 보낸 정체불명의 인물을 경찰에 고소한 만큼 이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쪽 지지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이메일 보도는 신중히 해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극성 지지자들로 인해서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자유롭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하여튼 제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송관희 위원장은 한마디로 동네 북입니다. 씁쓸해하긴 하지만 감내를 하고 신경을 써서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런 등등 댓글에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당원, 그런 나이스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상민 위원장 페이스북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장애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글을 찾기 어려웠다. 또 일부 막말 게시자의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도 없고 본명도 알 수 없으며 과거 작성 글을 살펴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라고 단정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극성 지지자들의 과도한 행동은 오히려 지지하는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극성 지지자들의 행동이 문자 폭탄이나 협박 메일 등으로 고조되면서 향후 새로운 공방의 불씨가 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 폭탄, 뭐 댓글 막말, 거기에 지금 협박성 메일, 이거 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결국 이게 이제 최근에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거 보니까요, 이런 댓글 자체가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대선 정부.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요, 저는 지난 대선이 결국 분수령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댓글을 양념으로 취급을 했고, 뭐 지지자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댓글 붙이는 사람들이 정당성을 확보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정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여 이런 것들로 가장해서 하나의 폭력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